아직은 하얀 잎서리가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꽃샘추위가 정말로 그날 꽃피는 3월의 봄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밤이었다. 그날 밤 너는 제법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와서 잠깐 보자고 갑자기 불러냈었었고, 뜻하지 않은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양말도 안 신고 나가서 시려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나한테 너는 정말 한참 동안 뜻모를 말들만 두서없이 짓거리댔었다. 무슨 일 있냐고, 술 마셨냐고 나는 여러 번 너한테 물어봤었지만 너는 그저 아무 일 아니라고, 또 술도 안 마셨다고, 걱정할 건 없다며 여러 번 대답했었다. 약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너는 길 잃은 광인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떠들다가 갑자기 나를 덥석 안고 잘 있으라 속삭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그새 네가 나를 안으면서 내 외투 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그저 앞뒤 설명 없이 뜻모를 내용만 한 줄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좋아해. 하지만 매번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날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세상을 조소하며 꿈만 가득해서 풍선같이 떠오를 것 같았던 치기 어린 젊은이는 이제 무거운 돌짐을 메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버린 초라한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이나 지난 그날 밤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이제 네가 긴 머리였었는지 짧은 단발머리였는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던 너의 얼굴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분명 그 두 눈과 표정을 볼 수 없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본 것만 같기도 하다. 지금 오늘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한 나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때 받은 소중한 너의 메모를 남몰래 꺼내어 읽어본다. 좋아해. 하지만 너의 이야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지금 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비가 오면서 산불도 꺼지고 남부지방 가뭄 일부가 해갈되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대신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건너와서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날이 계속 길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당장은 뭐 금년 1월, 2월, 3월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번에 뭐 그 실리콘밸리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최악의 상태를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동산 시장도 최악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거래도 활성화되고 반등한 것처럼 그리고 또 전 세계 각국 은행은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간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터널은 거의 다 지나왔고 이제 또 새롭게 뭔가를 또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면 다시 또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상 세계 경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갈수록 침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여러 선진국들이 동시에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그 금리 동결하는 것이 정말로 물가가 잘 잡히고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좀 힘들죠.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는 그 전부터 제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까지 해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부동산에 거품이 제일 많이 끼었던 나라들이고요. 지금 거기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금이 가면서 무너질까봐 지금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그런 여파가 큽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오히려 경제가 이제는 무너지고 침체가 크게 올까봐 여기서 일단 좀 버텨보자 하고 스톱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맞는 방법이죠. 정말로 이제 물가를 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 살인적인 물가를 견딜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지만 이제는 슬슬 중앙은행들이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가가 아주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곡소리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 싶은데 여기서 더 올리면 경제가 아주 침체돼서 더 큰 피해가 오겠다 하면은 그냥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고금리와 고물가가 일상화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물가도 비싸고 대출금리도 비싸서 뭔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지만 여기서 더 어떻게 이걸 잡겠다 했다가는 경기가 이제 절단이 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살짝 침체가 오면서 잘 돼야 옅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가는 시대로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냐면 지금 오늘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5편인데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로 이 패권전쟁의 가장 대표 싸움이죠. 반도체 전쟁. 반도체 전쟁이 작년부터 러시아와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원유 상한제 그런 거 빼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는 지금 누구나 알죠, 세상 사람들.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그것이 전체 반도체 산업과 세계 경제 디커플링, 그래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은 소식이 들어오지만 이걸 정말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나름 그 어떤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정말로 심도 있고 깔끔하게 이제 일이 관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미국의 핵펀치, 그것은 반도체. 왜 핵펀치냐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날린 이 펀치가 중국한테는 정말로 한 방 맞고 잘못하면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뼈아픈 펀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1년 넘게 블로그에서부터
가끔 이렇게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서 어떤 일부 그 애니메이션 화면과 거기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좀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화면들 중에 여러 개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또 어느 시기엔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는 과거에 원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페트로달러 기축통화를 제가 빗댄 비유였고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은 석유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한 에너지원, 이런, 거기에서는 뭐 시즈마 드라이브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미래의 새로운 어떤 산업의 주요 그런 쌀이 되는 미래의 반도체로 본 거죠.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산업과 에너지를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어느 나라에서든 이 반도체를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완전히 멈추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산업이 정지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심지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뭐 5배인가 더 들어가죠, 차 한 대.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시대, 요새는 뭐든지 뭐 와이파이로, 제 앞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기청정기도 맘만 먹으면 제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이거를 뭐 조절하고, 뭐 집안 온도도 조절하고. 저는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옛날 사람이 보면 쓸데없이 일만 더 많아져요. 한두 발짝 더 그냥 제가 제 다리로 걸어서 버튼 누르는 게 저는 훨씬 편한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이런 무선 통신이나 사물 인터넷, 앞으로 쓰게 된 미래 사회의 모든 거에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다음 패권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고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뭐 로봇 공학부터 해가지고 뭐 AI 인공지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몸값이 높은 직업은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기술 확보와 함께 인력 자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냥 나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련한 어떤 뭐 대단한 그 박사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일해 줄 만한 그런 성실하고 섬세하고 똑똑한 인력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판명되기로 극동아시아 3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이런 반도체 공장에 넣고 일시키면 멍청해서 실수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지도 않고, 많이 일하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리고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아주 써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산업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익이 있는 좋은 산업이란 걸 알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는 손가락만 빨았겠습니까? 자기들도 반도체 산업 한번 해보자 했겠죠. 다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하고 오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2나라가 꽉 잡았던 겁니다. 물론 80년대에는 일본이 잡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때문에 해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원인이 대만과 한국에 추월당했죠. 그게 그렇게, 근데 기술적인 분야도 어렵고요. 중국에서 그동안 시진핑이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부정부패로 다 중간에서 공산당 놈들이 다, 중간 간부들이 다 돈 빼먹고 눈먼 나랏돈이라고 해서 제대로 반도체 산업을 어떤 허접한 반도체만 생산을 하지, 정말 그 첨단 반도체는 결국은 생산 못하고 실패로 끝났죠.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돈만 나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에 진입을, 새로운 신규주자가 진입을 하려면 그 선두 기업들하고 선두 주자들하고 벌어진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커버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대단한 엔지니어들과 박사님들과 숙련공들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재들을 모든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키워내려고 하겠지만 인재가 금방 키워집니까? 그렇죠?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몸값이 세계 어디 나라 가도 아주 큰 대우를 받고 이민 가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어마어마한 박사님이 아니어도 그냥 뭐 고등학교만 나오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제 젊었을 때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저기 용인, 기흥 그런 데 삼성 반도체 공장 가서 취직을 하면 그 당시 받는 돈이 그분들이 그때도 대단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 이제 얼마나 그게 자동화로 대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자들이나 숙련 인력들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제발 좀 못 구해서 안달인 시대가 앞으로 10년 넘게 계속 진행되리라 보고요. 반도체 인력들은 이렇게 대접받을 거란 얘기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어떻게 됐나요? 네덜란드, 일본까지 드디어 얘네들이 엄청 어떻게 미국이 하잔 대로 자기들이 어떤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안 해야 되나? 그럼 우리도 엄청나게 타격이 큰데 하면서 고민 많이 했지만 어떻게든 결국 금년 초까지 포섭을 했죠. 미국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더 이상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렸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네덜란드의 ASML이나 뭐 일본의 뭐 도쿄 일렉트로닉 아니지 또 어디지 일본에 아무튼 그 두 가지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팔지 않으면 반도체를 뭐 생산할 수가 없는데 독점하고 있죠. 거의 물론 다른 나라도 좀 있는데 사실상 네덜란드와 일본 두 나라가 거의 미국하고 세 나라가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앞으로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제조 장비를 아예 팔지를 않겠다 결정을 내린 거죠. 미국은 이미 뭐 결정 내렸고 네덜란드도 뭐 금년 지금 하고 있나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되고 일본도 좀 유예 기간을 두고 금년 7월부터인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자, 미국은 작년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이 큰 네덜란드와 일본을 끈질기게 포섭해서 결국에는 금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대중국 수출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 큰 펀치가 날라온 거죠 중국한테. 설마 이렇게 되겠어? 네덜란드와 일본 이걸 따라주겠어? 자기들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중국은 내심 안 될 거라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버렸죠. 네덜란드와 일본 모두 해당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출혈이 예상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들도 나머지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까 지금 물밑에서 서로 만나 모색 중이고요. 일본은 그야말로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2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과 합작으로 개발해 나가자 이미 약속이 두 나라 정상끼리 됐고요. 작년에.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그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일본에서도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하나의 합작 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홋카이도 지방에 지금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거대 반도체 산단을 이미 조성 중이죠. 또한 대만의 TSMC 공장도 이미 일본에 2개째 이제 건설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80년대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이 좀 잘 나갔었지만 미국이 그때 일본을 지금 중국 견제하듯이 견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완전 주춤하면서 굉장히 위축됐고 그 사이에 그 기술을 따라잡은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온 거였죠. 근데 앞으로 이런 반도체 연합 때문에 특히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작년부터 2가지를 크게 약속받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형제국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서로 지원을 해주고 키워주고 둘이서만 짝짝꿍 하고 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일본보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뭐 일본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외 첨단 반도체나 어떤 반도체 생산 라인 이런 건 다 우리나라 SK나 삼성이 훨씬 우월한데 왜 우리나라엔 그런 손을 안 내밀까요? 그것이 미스테리지만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만, 일본의 협력으로 차기 첨단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도 이제 미국이 전부 독점하겠다는 의도고요. 이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만 이상하게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어떤 제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금년 초까지의 어떤 진행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더 심한 제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형 반도체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산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 산업과 그 제조에 대해서만 강화를 했지만 지금 미국의 그 IRA 감축법을 봐도 그러고요. 당장 모든 중국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출을 전부 막겠다 하면 전 세계가 그거 절대 못 따라오죠.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당장 급한 첨단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IRA 감축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모든 걸 다 나가겠다는 막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5년 안에 지금 미국에다 다시 또 뭐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다 지어야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앞으로 5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네덜란드가 최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 구형 모델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도 결국엔 중국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갔죠. 예. 왜 그랬냐면 저번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서 7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구형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했다. 이게 얼마나 근데 수율이 좋고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7나노면은 지금 뭐 선진국들에서 개발하는 뭐 5나노, 3나노 뭐 그런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첨단 반도체에 속하는 건데 그거를 중국에서 어떻게 옛날 구형 그 제조 장비 네덜란드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7나노 반도체 칩을 한번 생산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런 나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놔두면 점점 지네 자체 기술로 시간을 두고 점점 첨단 반도체를 중국도 생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시도도 못하게 구형 장비까지 수출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중국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큰 시장인데 어떻게 미국이 압박을 했는지 결국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첨단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포토레지스트도 수출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것은 감광액이라고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쓰는 핵심 소재인데 이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 일본이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좀 혼났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웬만한 반도체들 아주 하급 쓰레기 아니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생산하고 기술 개발하기가 어렵게 계속 더 많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가 금년에 계속 더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날까요? 이런 것이.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정말 쟤네는 놔둬도 절대 미국을 못 따라오겠구나. 반도체 업종에서는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은 걸리겠죠. 5년에서 10년. 그 와중에 여기에 관계된 산업과 나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같이 보겠죠. 예.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차기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예.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핵타격을 받게 되니까 당장 첨단 반도체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부터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챗 GPT를 막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부터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중국도 이런 거 인공지능 그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왔고, 심지어 여기에 관한 논문 같은 거나 뭐 특허 같은 거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얘들도 이쪽을 파고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산업을 챗 GPT가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제품도 출시를 하고 이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가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데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에 쓸 수 있는 이거를 미국에서 중국 쪽에는 수출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쪽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버리면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중국은 반도체 기반을 되찾는데 최소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있습니다. 대단하죠. 중국의 AI 분야를 보면 이런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과 H100이라는 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이미 지난 8월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됐거든요. A100이라는 것이 기존의 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이고요. 그거보다 더 좋으면서 훨씬 비싼 것이 H1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A100과 H100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도 전부 다 칩이 부족하다. 구매하려면 옛날보다 5배, 6배 비싼 돈을 주고 어디선가 구해와야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났죠,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여파가 중국에 어떻게 미치고 있냐면요. 1월달과 2월달에 금년 중국의 반도체의 수입과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량이 이미 30% 감소했고요. 1, 2월에 반도체를 중국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양도 이미 20%가 줄어들었습니다. 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금년 들어 1년 1월, 2월 2달 만에 이렇게 수출 수입이 30%, 20%가 줄어든 거예요. 효과가 지금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이런 미국의 반도체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 통제하는 게 지금 이제 당장 뭐 끊어라 한다고 뭐 모든 기업들이 끊을 수는 없고 걔네들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유예 기간을 뒀죠. 그 유예 기간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건데 그 몇 달 안에 최대한 네덜란드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 최대한 수입해서 일단 창고에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수입 금지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비축해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중국으로선 타격이 어마어마하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쏟아 부으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다시 키워내려고 지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우리나라의 뭐 SK 같은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또 하겠다. 이렇게 다 이미 1, 2월에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를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중국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중국 자국 내의 반도체 기업들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국가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과 혜택을 주면서 심지어 세계 무역에서 불공정 거래까지 유발을 하면서 키웠지만 결과적으로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제대로 기술 발전을 못 이뤄내면서 그 막대한 국가 지원금을 중간에서 부정부패로 나라 돈 눈먼 돈이다 해서 빼먹은 놈들 그런 부작용만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재작년인가에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런 지원을 안 하기로 끊었었어요. 끊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미국에서부터 핵펀치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중국 국가 차원에서 2차 계획이죠. 1차 계획은 실패를 했지만 2차적으로 한 번 더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단 이번에는 어떻게? 예전처럼 뭐 반도체만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줘갖고 커버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기업들을 가려갖고 정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뭔가 성과를 이뤄왔고 앞으로도 뭔가를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능률적으로 산업과 기술 개발을 공산당이 리드하는 게 정말 앞으로 가능할까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겠죠. 돈만 쏟아붓고 잘하라고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혜택 해준다고 반도체라는 산업이 그렇게 클 수 있는 산업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한번 실패한 경력이 있잖아요. 중국 안에서도. 어쨌든 중국이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반도체 굴기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실용적이지 않은 연구까지 너무 많은 자금을 낭비했다. 이 분야에서. 이제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만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다. 선별적으로요.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자국산 개발의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과연 단기적 성과를 얻는 것이 쉬울 것이냐 회의적으로 본다 이거죠. 예. 원래부터 진입장벽이 높고요. 기술 개발과 적절한 인력 자원, 제대로 된 투자 등 까다로운 장벽이 많은데 첨단 제조 장비들을 독점한 일부 국가들, 네덜란드나 일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이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기술을 훔쳐서 빼오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토목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다리를 교각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교각을 연결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 교각 토목 건설 기술을 외국에서 이제부터 여기다가 기술을 안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끼리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끼리 교량을 연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를 해보면서 중간에 막 사고도 나서 인부들도 깔려 죽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리를 멋들어지게 연결해서 놓는 기술을 자기들이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나라가 크게 한번 또 밀어주겠다 하는 건데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하천 정비도 해야 되고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뭐 기본적으로 크레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포크레인, 크레인이 다 네덜란드산, 일본산인데 그것도 중국에 수출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그 거대한 다리를 맨손으로 뭐 다들 뭐 그거를 옛날 피라미드 짓듯이 할 겁니까?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사실상 중국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키울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기술을 다시 훔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요새 우리나라 뉴스 보면 맨날 반도체는 아니지만 최첨단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 중국에 막 팔아먹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의 핵심 기술들을. 이런 거 나라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국은 이런 짓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할 거예요. 다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하면은 거기에 그 핵심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산업 스파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빼오려는 그런 시도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컴퓨터 해킹도 더 심해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반도체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국에 핵펀치를 먹였고 중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가를 봤는데 이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싸움 사이에서 몸살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독이 되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많은 걸 팔아먹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반발을 하게 되고 또 경제인들 역시 정치인들한테 성토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정당의 지지층의 여론이 또 바뀌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엔비디아도 그래서 아까 말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A100이나 H100을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얘네들도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대신 그 하위 호환되는 칩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중국에 수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이제 최신 GPU가 H100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쓰이는 게 이거 조금 떨어지는 H800을 수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전히 끊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서 이제 어쨌든 확실하게 점점 더 제재가 더 심해질 거라 저는 보입니다. 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에 항의해봤자 미국 정부에 항의해봤자 들어줄 리는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애매한 만만한 미국 기업들만 압박을 합니다. 자꾸 기업들을 압박을 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정부한테 가서 못 살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 니네 이럴 수 있냐 하고 가서 지들끼리 싸워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이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저기 삼성이나 그런 데하고 경쟁 관계인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얘네들 좀 국가 보안,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된다고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트집을 잡고 지금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마이크론의 핵심 시장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의 11%가 중국에서 나왔고요. 33억 달러라는 이 돈이 수입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가 어려워지면 중국도 당장 이런 마이크론에서 이제 보는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요거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자기들도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기들 자국의 어떤 제품으로 나중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막 맘 놓고 괴롭히는 겁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는 어느 정도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중국의 정부 그다음에 국영 반도체 업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꼭 마이크론에 도움 없어도 자기들만의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도 예전부터 그런 움직임을 이미 다 시장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이미 이런 보고서를 내놨었어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중국 업체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 제목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중간에서 이제 얼마나 새우등이 터지는가를 지금 보는 건데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완전 다 막아버리지만 첨단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반도체들은 그동안 중국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중국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좋아 우리한테 이렇게 반도체 힘들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니네들 반도체도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너네 거는 이제 쓰지 않겠어. 실제 니네가 훨씬 더 뭐 제품이 좀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 산업에 대한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죠. 진영 논리로.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고 금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반도체 전문가 물론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고 저는 반도체 잘 몰라요. 그러지만 IT 이런 쪽도 모르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중국에 리오프닝 되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실적이 아작났지만 다시 하반기에는 중국이 경제가 다시 어느 정도 분명히 작년 제로 코로나 때부터 보다는 훨씬 살아날 거니까요. 어떻게든 기저효과로. 그 와중에 다시 경제가 돌아가면서 반도체 수요량이 많아질 거고 그만큼 중국에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던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매출이죠. 거기가 다시 회복될 거다. 낙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짧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길게 봐야 되죠. 더 지금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앞으로 중국도 어떻게든 미국의 이런 반도체 전쟁에 맞서서 자기들 나라 것만 쓰겠다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중국이 경제가 회복돼도 이 미국 쪽 제품들, 미국과 같은 편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면. 그럼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은 훨씬 큰데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데는. 그런 데서 지금 반도체를 거기다 못 팔으면 어디 다른 나라에 대체하는 시장이 지금 있나요? 그만큼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지금 산업이 국가 경제가 지금 편중돼 있죠. 삼성, 현대 없으면 솔직히 나라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게 된다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그나마 앞으로 좀 미국과 이제 연합국으로서 좀 우리 이 산업 분야를 같이 윈윈 하는 방식으로 살려주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윈윈은 어디하고 합니까? 일본하고 하죠. 오히려 우리 거 대만 거 뺏어다가 일본에 갖다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독일 역시도 통신업체들에서 그동안 5G 네트워크망에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 여기 특정 부품을 지금까지는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차세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을 지금 설정했고요.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4G보다 5G 무선 접속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술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디커플링이 되네요. 통신 분야에서도 유럽 등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 제품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4차 산업 분야인 5G 통신 분야에서 유럽은 그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어요. 이거 유럽 이런 기술 없습니다. 별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빼고는. 실제적으로 당장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수출 제한으로 중국의 추격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유럽이 중국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기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중국이 이런 걸로 유럽이 중국을 손절치기는 힘들 거다라고 불과 1, 2년 전까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 하나하나 손절치고 있거든요. 이게 국제 정세, 정치, 외교가 경제 논리를 앞지른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의 패권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무리 동맹국들이 반발하고 아무리 무리수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이어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실제 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눈치 보면서 미중 갈등이 예전 트럼프 2018년 때 트럼프 정권 때 좀 무역 전쟁 하다가 1, 2년 뒤에 괜찮아진 것처럼 이번 이런 전쟁도 1, 2년 지나면 또 낫겠죠 하고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서 눈치 보면서 끝까지 중국에서 시장 생산 철수 안 하고 오히려 더 투자하고 그런 기업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많은 기업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서 모든 생산기지 철수하고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면 갈수록 더 손해겠다 생각이 든 거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는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죠. 미국의 마벨이나 이런 R&D 팀이 다 중국에서 투자 다 철회하고요. 중국에서 더 이상 뭔가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만든 그 IRA법
아니 저기 그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뭐 SK나 뭐 삼성도 그러지만 중국에서 더 좋은 제품,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뭐 새로운 뭐 R&D 연구소나 뭐 투자 뭐 그런 거를 하려면은 미국한테 허가받아야 되죠. 얼마 이상은 그거 못하게 아예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미 지난 3월 10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이르면 4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이 또 좀 더 강화된 또 다른 규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한테 꼭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의 수가 지금까지보다 2배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국도 설마 네덜란드나 일본이 저기에 동참하겠어? 지들도 그렇게 큰 출혈이 희생이 오는데 한데 지금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미 네덜란드 중국이 네덜란드 일본이 미국이 하잔 대로 따라갔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앞으로 정말 더 어마어마한 반도체 압박이 오게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대놓고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다 대고 정말 이러면 되냐. 반도체 규제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 우리 막 참지 않을 거야. 우리 무역 보복할 거야. 막 대놓고 이제 특히 네덜란드가 만만하니까요. 거기에다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곰돌이 푸 시진핑은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스타일인데 시진핑도 어찌나 화가 났는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봉쇄, 포위, 탄압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경기 침체로 만들면은 이거는 미국 탓이고 이걸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결국은 다 미국 탓이다 하면서 시진핑이 특별히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강렬하게 미국을 비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기술을 서양으로부터 서구였던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몰래라도 빼내야 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치졸한 방법들을 치졸한 게 아니라 나름 뭐 머리 쓴 거겠죠. 중국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국적 기업들이 M&A를 하려면 그 기업들이 영업하는 나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기업하고 우리가 M&A 합병을 하겠다고 각 나라에서 모두 합병 허가를 원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를 하려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가지고 M&A 허가를 내달라 하는데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그 규제 조건을 중국도 내밀면서 허가를 계속 미뤄줘요. 계속 그 해당 기업에서는 계속 경비가 빠져나가겠죠. 어마어마한 돈이. 보니까 미국의 인텔 기업이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하고 어떻게 합병을 하려는 것도 지금 중국이 딴지 걸고 있어가지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특별 조건을 더 붙이는데 그 조건들이 뭔가 봤더니 니들이 해외에서 파는 제품들 중국에서도 다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 제품들 가져다가 분해하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면서 그 제품의 첨단 기술들을 다 훔쳐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서 기업들만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하면서 아주 애가 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큰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이거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구나 하고 반도체 관련 첨단 기업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손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M&A를 선언한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또 얘네들도 중국한테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고
생산 비용, M&A 비용 타격받고 하면은 그 기업들의 마진은 줄어들게 되고요. 높아진 비용은 어디다 전가합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물건값은 높아지고 인플레가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힘들어져서 소비는 위축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전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으로 경제 디커플링이 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은 그 비용을 이런 중국의 이런 어깃장 때문에 많은 손실 비용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아예 철수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꾸 늘고 있다. 즉 양국의 정치 색깔을 띤 경제 디커플링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 악화, 비용 증가, 마진 감소 등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쓴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과연 이래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수요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을 딛고 다시 회복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마냥 기대할 수만 있을까요?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다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뭐 앵무새니까 그대로 받아다 이 얘기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의 악화.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를 애국 생산하고 애국 소비하게 유도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를 앞으로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예전처럼 많이 써줄까요? 거기다가 모든 서방 세계는 지금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수요가 악화되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정말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하고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진행되는 디커플링과 브랜드 쇼어링은 이제 그런 관련 산업들을 전부 다 적성국가에서 띄어서 자기 나라로 공장을 다시 이전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우방 국가들한테 이렇게 다 옮긴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이 반도체 산업 역시도 앞으로 올 시장 위축 외에도 향후 막대한 생산 비용을 요구하게 돼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야 하잖아요. 그전에는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제일 인건비 싸고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다 지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패권 갈등에 의한 디커플링과 브랜드 쇼어링 때문에 당장 삼성부터가 작년부터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그동안 인플레 때문에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인건 비용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삼성으로서는 생 공장을 거기다 지어서 지금까지 번 돈 생돈이 날아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3배가 들어가게 됐죠. 그 3배가 들어가게 거기다 짓고 또 앞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미국 노동자들 고용해야 되는데 미국 노동자들 임금이 우리나라 2배잖아요. 이 많은 그 생산 비용과 그 다음에 매출 악화 이게 지금 반도체가 다시 시간만 지나면 하반기에 다시 업종이 호황될까요? 미국 반도체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도 지금 중국 시장을 이렇게 잃어가잖아요. 지금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걱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힘들다 이거죠. 즉 미국이 중국과 맞서 반도체 산업의 설계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미국은 이제 그 설계만 하고 자기들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 하고 그대로 갖다 주고 우리나라나 TSMC 갖다 주고 야 이렇게 해서 좀 생산해봐 하면 우리가 생산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생산하는 기술과 시설까지도 모두 자기네 나라 땅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라 해도 우리나라 같은 타국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그만큼 우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니까 피해 안 보겠지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또 피해를 보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고요. 미국에.
그리고 이것이 보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반도체 제조비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 물가도 올라가겠죠. 애플 아이폰이 앞으로 $100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대충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노동과 장비, 운영이 모두 미국은 전부 비싸죠. 이런 제반 비용이.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도 지금 우는 소리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대만에 지을 때보다 여기는 엄살을 좀 부려서 4-5배가 더 많이 나간다. 미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한테 더 많은 우리 지원을 해줘라. 우리 이렇게 힘들다 하는 거죠. 우리도 가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그것도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 그냥 공짜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또 사업 이익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하고 그 초과 이익을 나눠라. 뭐 말도 안 되는 이미 미국의 우리 삼성이나 대만의 TSMC나 뭐 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조그마한 혜택을 받고 어마어마한 인플레 때문에 몇 배의 돈을 들여서 짓게 만들어 놓고는 그나마 주겠다는 그 지원금 앞으로 뭐 혜택도 그 제대로 받으려면 미국한테 가만히 보면은 첨단 기술, 수율, 기업 기밀까지 다 그대로 갖다 바치라고 지금. 결국 이건 뭡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거 얘기했던 건데 기업을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삼성, SK 기술을 자기들이 다 빼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나라 인텔, 마이크론한테 기술 다 전수해주고 키워가지고 토사구팽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또 일본하고만 협조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했던 건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잖아요. 의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보면 뉴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눈 뜨고 그래서 제가 뭐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어떤 사건이다 하고 작년부터 혼자 원통해 했던 게 삼성이 미국에 그냥 공장 짓는데 그렇게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가장 큰 밥줄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신 첨단 기술과 뭐 생산과 이거를 그냥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기간산업을 외국 열강들이 뺏어갔듯이. 그럼 그 기술과 어떤 앞으로 이런 거 다 뺏기게 되면 우리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새로운 뭔가를 대체할 게 지금 있나요? 2차 전지 뭐 배터리들 얘기하는데 이거라고 다를까요? 물론 미국이 이렇게 아무리 힘이 세고 막무가내 깡패라고 해도 거대한 그 기간 산업이 다시 미국만의 한나라만의 산업으로 금방 자기들 마음처럼 자리 잡는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칩스법인데 반도체 지원법 그래서 보조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대만보다 44%가 더 공장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이 이런 실제 미국에서 공장 지어갖고 삼성이나 TSMC가 운용할 때 그게 얼마나 그 혜택금이 도움이 되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국과 우호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런 실상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을 같은 우방국 혈맹이 아니라 속으로 욕하게 되고 미국한테서 정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이 알고 보니까 우리 우방이 아니라 완전 우리를 쫄쫄 굶겨서 망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미국의 우호국들이 전부 미국을 등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또 반도체 전문 인력이 지금 미국에 없어요. 심지어 공장 지을 노동자마저 부족하답니다. 이놈들.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잡일하는 노동자들 다 외국에서 이민받아서 했겠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에서 노동력 부족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를 코로나19에서 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들, 정책적인 이유도 있고요. 노동력이 적기도 하지만 반도체같이 고급 인력이 세심하고 성실하게 일해줘야 하는 노동자의 레벨이 중요한 산업도 이것만큼 없습니다. 괜히 우리나라 같은 극동 아시아 국가들만이 지금까지 반도체에 괜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극동 아시아의 똑똑하고 성실한 인종이 산업에 절실하고요. 반도체 산업에. 또 애플 봐도 그래요. 애플은 지금 80%인가가 지금 85%인가가 전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아이폰이랑 뭐랑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지금 미중 갈등은 몇 년 전부터 돼서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그 중국에 있던 제반 시설들을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열심히들 옮기고 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애플만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제 와서 뭐 인도에 뭐 한다 하는데 그것도 최신 아이폰이 아니라 이제 조금 뭐 아이팟이나 뭐 그 뭡니까 시계나 아니면은 뭐 저기 조금 뭐 노트북 그런 거 뭐 이런 아이패드나 뭐 그런 걸로 좀 옮기고 있지. 아직 아이팟은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애플도 차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보면은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년도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어느 의미 있는 정도만. 근데 못 옮겼던 이유가 있죠. 애플도 그거 제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굉장히 그 반도체처럼 고급 인력이 필요해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세심하고 성실하게 일해줘야 되는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만한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만큼 가성비 있게 일해주는 인종이 나라가 극동 아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이미 노동 임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베트남에다 갔다가 그 공장 맡기고 뭐 몇 개 한번 아이폰 조립해봐라 하니까 이거 엉망이고요. 이놈들. 인도도 그러고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이 굉장히 고급 제품인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주변에 관련 제품들을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산업 클러스터들이 이제 옆에 다 제대로 정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일본은 그런 게 인도는 그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인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료 행정주의가 어떻게 굉장히 좀 복잡 다단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문제도 많아요. 부정부패도 물론 심하고요. 예. 그래서 애플이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계속 줄타기하면서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거기도 어떻게든 자기들 당장 거기서 철수해서 다른 데다 옮긴다고 해서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예전만큼 좋은 제품들이 제대로 생산될까도 지금 힘드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애플의 줄타기가 언제까지 먹혀들까요? 제가 볼 때는 애플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제일 선방했죠. 그리고 실제 뭐 그 폭스콘 공장이 뭐 중국에서 막 제로 코로나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막 노동자들 다 막 거기서 탈출하고 막 했을 때도 제품 생산을 어떻게든 또 해가지고 큰 주가가 빠지긴 빠져도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출렁이지 않고 잘 버텨왔지만 애플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아무리 애플이 잘 나가도 미국과 중국이 이런 패권 다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애플이라는 기업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허리케인에서. 애플에 이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 특성상 지근거리에 가까운 관련 업체들이 준비된 클러스터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반도체 산업, 첨단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부작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되냐. 미국은 절대 반도체 패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중국한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축통화 패권만큼이나. 왜냐하면 미래에는 반도체를 제어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업 제품과 기술, 군사 자원까지도 이런 첨단 반도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모두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만화처럼 만화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이것처럼 반도체라는 게 그렇게
차기 패권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히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는 지금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만의 TSMC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장기적인 애로사항이야. 어쨌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한 게 대만에서 관련 기술과 생산 라인 그리고 관련 기술자인 인력 자원까지도 모두 미국으로 일단 빼내와야 됩니다. 급해요. 여기는. 다른 뭐 삼성 반도체 뭐 IRA 그런 것처럼 뭐 미국의 공장 지어놔라 뭐 어쩌라 하고는 지금 계속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렇게 수출 금지하면서 5년 10년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TSMC는 앞으로 5년 안에 완벽하게 미국 것으로 만들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때려 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 넘어가면은 지금까지의 반도체 제재가 모두 허사가 되거든요. TSMC는 세계 최고의 최첨단 나노 공정에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첨단 반도체의 어떤 설계 같은 거 엔비디아 같이 그런 건 못한다 하지만 TSMC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그런 기술과 자료와 이런 걸 참고하면 그것도 언젠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미국으로서는 대만에 중국에 뺏겨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TSMC에 있는 모든 기술력과 이런 생산 시설도 중국이 몽땅 꿀꺽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대만은 근데 지금 미국 편 아닌가? 이번에도 뭐 그 차이잉원인가 그 여자 총리가 미국에 막 건너가서 우리는 형제다 브라더 하던데. 그런데 작년부터 정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회유 정책을 피면서 언론을 다 친중파를 엄청 정치인들한테 심어놓고 언론들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근데 이것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제국주의 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이 다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지금껏 해오던 일이에요. 거기는 더 살벌하게 했었죠. 친미 정치인도 심어놓지만 친미 언론도 다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나라 국민들을 막 선동해서 분열시켜가지고 친미파하고 그 아닌 쪽으로 나눠갖고 맨날 정치에서도 싸우게 만들고 국민들도 우리나라 뭐 이쪽에 붙는다 아니요 미국 쪽에 붙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 정말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친중파 친일파 놓고 싸우잖아요. 국민들끼리 알아서 분열해서 잘 싸워주잖아요. 그게 그 나라에서 빼먹을 어떤 자원이나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 이전에 그 식민지를 갖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2차 대전 후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나라에서 정말로 친미파가 죽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산업을 자기들 나라에 정말 미국이 그 산업에서 뭔가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못하게 막힐 것 같다 하면은 CIA에서 쿠데타까지 뒤에서 다 지원을 해줘 버렸죠. 그건 다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자료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일본의 어떤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언론인들을 거기서 다 학비를 대주고 포섭을 해가지고 친일 어떤 이론으로 무장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가서 그 지원을 받았던 장학금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얼마 전에 다 드러났었죠. 이게 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막 그냥 설마 그러겠어. 너희들 너무 생각이 의심이 앞서 나간다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예전부터 모든 나라가 다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대만에도 친중파 여론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의 입김이 대만에 뭐 더 크겠어요. 중국의 입김이 더 크겠어요. 바로 옆이고 같은 중국 사람들인데 원래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그 1, 2년 사이에는 미국이 우리 친구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 피를 나는 형제고 뭔가 정말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저 바닥 태평양을 넓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얼마나 우리를 커버해 주겠냐. 그냥 중국에 붙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작년 대만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죠. 친중파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에 대만 총리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대통령 선거죠. 지금 보면 이대로면 친중 새로운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 TSMC도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첨단 기술이 안 넘어가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TSMC 넘어가는 순간 미국으로서는 꽝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TSMC를 이용해서 중국이 반도체에서 다시 크게 재기를 하면서 미국을 쫓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패권 국가의 기술력이 도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먼저 TS 공장을 다 때려 부실 겁니다. 미국이 미사일 공격으로. 어떤 핑계를 대든 이번에 노드스트림 작전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첨단 나노칩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과 기술 인력자들을 미리미리 미국으로 다 빼오겠죠. 제가 이거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작년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블로그에 스크랩도 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유사시에는 미국 공군이 거기 기술자들, 대만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을 특수작전, 이라크에서 빼내는 것처럼 그 가족들만 미리 전쟁이 나면은 빼내가지고 미리 미국으로 다 공수해오는 그런 작전 매뉴얼도 이미 드러났죠. 그런데 지금 이거 저번 달 18일에 뉴스입니다. 여기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대만의 반도체와 제조업을 모두 미국 땅으로 유치하고 싶다. 실리콘밸리로.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잇따라 방문해서 그 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 나와서 하는 말이 중국 손에 대만의 TSMC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보느니 미국은 차라리 공장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이제 벌써 공공연하게 이제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의심이었지만 금년부터는 공공연하게 입으로 떠들면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TSMC는 첨단 프로세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이다. 매일 사용되는 휴대전화와 자동차와 같은 대부분의 장치와 장비를 위한 칩이 TSMC에서 생산이 되는데 더 고급 칩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이죠. 유도 미사일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답니다. 절대 못 뺏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침략 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해서 TSMC 공장을 장악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국이 반도체 칩에 있어서 새로운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전에 반드시 어떻게든 때려 부셔놓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대만이 중국 손아귀에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든 단기간 내에 TSMC의 모든 핵심 기술과 인력을 미국이 차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만에 넘어간 다음 다 때려 부시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일본과 협력해서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핵심 국가로 군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협력하자고 안 할까요? 이번에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하고도 이제 정상회담 하죠. 거기서 좀 이것 좀 자세히 좀 얘기하고 왜 그러냐, 우리한테 뭐 서운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도 같이 살자. 우리도 반도체 TSMC만큼 아니면 삼성 대단하지 않냐. 우리도 같이 살고 앞으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왜 우리는 버리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제 생각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슬슬 이제 미국이 그전까지는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엄청 우호적이었지만 이제 이빨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반도체 지원법에서 우리나라 삼성처럼 TSMC도
그 모든 그 제조력, 기술력, 첨단 기술력과 기업 기밀 다 내놔라 하는 거예요. 지원받고 싶으면. 이제 와서 반도체 수율 등 민감한 경영 정보까지 다 미국한테 공개해라. 기술 다 빼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TSMC 넘어갈 때는 다 터쳐버리고 TSMC가 없어져도 이미 기술력은 미국으로 다 가져오는 거고요. 삼성도 이미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자기들 기술 다 빼먹어서 나중에 자국 미국 내 기업을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하고 둘이 짝짝꿍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만 총통이죠. 총리가 아니라 총통입니다. 차이잉 총통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친미 성향이죠. 그런데 전 총통이 이 마잉주라는 또 다른 전 대만 총통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친중 성향인데 서로 정당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만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만인의 60%가 미국, 중국 양쪽 모두 잘 지내야 된다. 중국 싫어하는 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 정도만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론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중국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그 여론을 조작하는 그 언론이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적인 걸로 들어가면 실제 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아도 사람들 얘기를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돌아갔죠. 예전에 만약에 이런 일본 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안부나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런다 얘기가 나오면 예전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요. 지금 온 국민이 다 시청 앞에 나가서 다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그 여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중국이 대만에 한 것 같은 그런 정책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하고 마인드가 틀리죠. 얼마든지 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많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뭐 다 들고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말로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뭐 전 미래를 위해서 꼭 나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겠고요.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대만 여론도, 국민 여론도 중국에 점점 더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이것은 다 중국이 대만 내에서 꾸준히 친중파를 이용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해 놓은 결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의 TSMC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경제적 긴장과 함께 군사적 긴장까지 가져오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요? 이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항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데 대만 해협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서해 코앞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그 젤렌스키를 찾아가서 뭐 하게 되니까 여기서 자기들도 한미일 훈련에 대항해서 잠수함 아니 전폭기가 뜨고 그 다음에 군함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날리고 막 했었죠. 근데 중국도 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점점 우려했던 일이죠. 전선이 일이 확장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제가 했던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에치슨, 지금 뭐 신에치슨 라인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거기다 넣고 나서 저번 영상에서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신 에치슨 라인을 여기로 봅니다. 옛날 에치슨 라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만 돼도 다행이죠. 이제 저는 조금 더 안 좋게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만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거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지렛대로, 삼성을 지렛대로 가서 외교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생각을, 정치인들 생각을, 바이든 행정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꼭 일본하고만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이번에 뭐 일본하고 뭐 이런, 우리도 아무튼 같이 가자. 이렇게 뭔가 우리도 뭔가 정말 좋은 게 있다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어쨌든 러시아도 이리 오고 지금 북한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중국의 어떤 대항하는 실사격 훈련도 군사적인 것도 여기서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전쟁터가, 여기가 대만에서 뭔 일이 날까 작년 하반기까지는 걱정했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여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죠. 여기는 차라리 지금 전쟁이 아니라 그냥 중국이 이렇게 봉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땅 들어오면 가만 안 둬 하고 둘러싸고서, 그거 외에는 뭐 여기서 부딪히거나 뭐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군사력하고 이제는 북한 미사일 빵빵 쏘는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오고 중국까지 오면서 빵빵 쏘는 거를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다음 얘기는 이러한 반도체 디커플링과 함께 갈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기술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예전 트럼프 시절의 무역전쟁 때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보다 더 패권 갈등, 패권 전쟁으로 이어져서 더 길어지고 영구화되는 문제라는 것을 자기들도 이제 깨닫고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알아도 인정하기 싫었겠죠. 거기에 맞추려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재투자를 하고 힘들어지니까 제발 그러진 말았으면 했겠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해보니까 기업들의 64%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보니까 앞으로 2년 이상 더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너무 불확실해서 정치 상황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경제 성장을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엄청나게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국인 투자가 필수 조건인데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오래 갈 거라는 거를 기업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점점 중국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돈이. 설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벌써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까지에 비하면 작년 설문조사하고 보면 31%가 금년에 더 증가한 수치다. 생각이 금년 들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한 중국에 기반을 둔 공장을 다른 국가로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회사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 왜 2023년도에는 그럼 뭐가 문제인 거 같냐 했더니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그 다음에 불명확한 법률 및 당국의 법 집행, 시진핑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미국처럼 투명하진 않죠. 자유세계처럼 언제 뭔 일이 생기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산업과 공장, 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 못 믿어. 3년간의 빗장을 이제서야 풀었지만 신중한 미국 기업들. 여기 나오고 있고요. 미래를 책임질 첨단 기술은 반도체뿐만은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첨단 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디커플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화웨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타격을 줬는데 앞으로 더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통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화웨이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말라 죽을 때까지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 미국 기업까지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힘들어질 거고요. 인텔이나 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기존에 발급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규 수출 허가만 내주지 않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더 제재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즉 첨단 기술인 5G 통신 장비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가 화웨이에 수출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수출 허가마저 지금 취소된다면 이것은 구형 반도체도 조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애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전 세계 기업 수장들을 모아놓고 제발 우리 중국에 투자 좀 해라. 우리가 니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자꾸들 미국하고 중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예. 다 날라갔죠. 어떻게 좀 살 길이 있나 하고. 그리고 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은 거기 가서 자기들 애플 회사가 공장이 중국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가서 중국 정치인들 만나서 또 막 아부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중국 그 베이징 이런 데 있는 저기 애플의 그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중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서 우리는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이런 쇼맨십까지 보여주고 옵니다. 그리고 월가의 기사들이나 뭐 신문 기사들, 경제 뉴스들 보면 중국에 다들 모든 기업가들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가들이 몰려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 같고 중국 경제가 엄청 살아날 것처럼 막 그렇게 기사를 썼죠. 그러나 속내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양쪽에서 어떻게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아부하고 저기 가서 아부하고 하는 것 뿐인데 이러한 정치 논리는 결국은 경제 논리를 앞으로는 이겨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점점 더 그 사이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중국까지 날아가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미국에서 이 애플의 팀 쿡을 부릅니다. 디즈니 CEO도 같이 부르고요. 여러 명. 그래서 왜 불렀냐? 대중 압박을 우리가 같이 너희들도 동참해라 라고 압박을 하려고 지금 부른 겁니다.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라는 정치권의 바람과 달리 이런 기업들은 참으로 난감하죠.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올까 우려하고 있다. 거대한 소비 시장이자 인재 공급원인 중국을 잃을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까 애플의 그런 딜레마를 잠깐 말씀드렸죠. 쿡 CEO만 해도 지난주에 중국 발전포럼 참석자 중국을 찾아가서 우리 중국과 애플은 지난 30여 년간 함께 성장했다면서 엄청 공생관계를 강조하면서 아부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미국에 있는 중국 하원에 있는 중국 주기자는 중국 특위가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얘네들 불러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팀 쿡 CEO나 디즈니 CEO 불러서 야 니네 설마 진짜 가서 중국에 니들 지금 국가가 먼저야 기업이 먼저 하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재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 기관 산업들, 기업들의 출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업인들도 은근히 다음 선거에선 정치인 좀 바뀌어서 우리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게 좀 끝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미국으로서는 차기 패권국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격다짐을 하더라도 꼭 이걸 이뤄내야만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와 상무부가요.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다 돈 금융 쪽이죠.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관련된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AI 다 앞으로 미래 패권 산업이죠. 여기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실제적인 규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 와,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자꾸 더 많은 기업에 중국 쪽에는 이제 돈도 투자하지 말고 저기서 돈놀이 하지 마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준비 작업은 이미 거의 마무리됐다 하더라. 즉 앞으로의 경제전쟁과 디커플링은 위에서 살펴본 반도체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미래 패권의 주요 핵심 기술이 되어줄 5G 통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 항공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경제 제재와 디커플링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요? 어느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최소 10년 가겠죠? 최소 10년 갑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러먼도 장관인데 뭐라고 했냐면 다수의 미국 연금회사가 자기들 지금 연금회사 그런 어떤 금융 쪽이 중국이 미국에 퇴직금도 많이 투자했대요. 지금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자기들이 이렇게 차단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런데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말은 했지만 또 그 뒷면으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미 상무부가 지난달에 중국 기업 28개, 파키스탄 기업 4개, 미얀마 기업 3개, 러시아, 대만, 벨라루스 기업 각 1개 등 총 37개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또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그 정찰 풍선 때문에 뭐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다 이것은 중국 인민군의 현대화 지원, 대이란 제재 위반, 인권 침해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 결국은 수년간의 기술 패권 다툼에 갇혀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차기 기축통화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 경제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이런 미국의 국제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란 석유 제품 수출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업체라는 또 그런 구실로 6곳이 또 이번에 제재가 됐고요. 경제 제재는 계속된다. 자국 산업에 출혈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계속 디커플링 하겠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는 경제 논리를 앞서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그 개성공단 제가 실제 그 젊었을 때 겪었던 일 얘기를 드렸죠. 제가 목격했던 일, 겪은 게 아니라 옆에서 목격했던 일. 정치 논리가 설마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거는 저렇게 아무리 나라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지. 민주국가에서 라고 하지만 뭔 일이 어떤 빵 터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국민들이 횟가닥 돌아가게 되면 그걸로 민주국가에서도 평소에는 정부가 저렇게까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금방금방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에 악영향이 되고 비용이 상승되고 마진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저하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런데 이런 공급망 경색 때문에 고물가는 유지가 될 거예요. 파월은 현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인플레가 이제 다 해소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만 말하는 거지 이처럼 자유진영과 적대진영의 대립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공급망 경색은 애써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악화의 주범이 차마 자기들 미국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중국은 화가 나니까 이거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합심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건데 이것은 다자 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옳지 못한 거다 하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미국 측은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도 WTO의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덜란드도 이 반도체 규제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고요. 뭐 국제 공정무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발뺌을 하더라 이거죠. 쉽지 않네요. 중국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국제무역기구 이런 데서 자꾸 미국 니네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판결 내용이 나오면은 미국으로서도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기존의 국제기구를 자기를 입맛에 맞게 새로 만들자 그런 움직임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 WTO 분쟁기구의 효용은 자기들이 볼 땐 제한적이다. 실제로 중국도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나쁜 짓 더 많이 했죠. 지금까지 중국도 이런 공정무역 정책에 위반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WTO에서 엄청나게 제소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제 와서 미국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뭐. 그러면서 중국을 징계하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동맹과 유사 입장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출범한 무역기술위원회, 일본과 뭐 무역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대놓고 중국을 더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새로 출범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세계은행 총재도 원래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앉히긴 하지만 역시나 미국 사람 마스터카드 회사 출신이 지금 앉게 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반칙은 중국이 먼저 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오랫동안 자국 산업에 대한 공공연한 불공정 지원을 해줬거든요. 페어플레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동안은 중국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중국을 제재하지를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이분이 이제 엊그저께 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중국이 대놓고 자기들 산업만 지원해줬던 중국 주식회사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지 이 점을 좀 더 크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제재를 하자 들고 나왔습니다. 또 문제는 이 와중에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냐 봤더니 중국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과 경제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들도 같이 덤택이 있어서 큰 경제적 피해가 올 것 같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탁 찍었어요. 세 나라를. 독일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경제 교역이 굉장히 큰데 이 세 나라가 같이 출혈을 당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유럽 내 독일 등은 이미 보면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양쪽 나라에서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일본 역시도 미국에 지금까지 호응하고 앞으로도 희생하는 대가로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대한 미래를 이미 협력을 약속받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아무런 앞으로의 보상이나 협력이 없이 피해당할 일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유럽도 자기들 나라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반도체와 경제 디커플링을 하면서 또 어떤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지금 본국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답니다. 리슈어링이라고 하죠. 이러한 리슈어링 기업 수가 지난 10분기 내내 연속으로 계속 늘었고요. 특히 작년 4분기, 작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답니다. 지난 4분기 미국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수치는 3분기 대비 17% 늘었고 그 전해인 2021년 4분기에 대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노출을 피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리해진 사업 환경 조성으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더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그렇게 쉬운 종말을 예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길게 써봤네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또는 일시적인 블랙스완급의 경제 충격으로 고용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고 결국 길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내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쓸 인력과 노동자는 계속 불충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냉전과 디커플링에 따른 공급망 경색으로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거고요. 꾸준하게 고물가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자칫 앞으로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오게 되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고용 상태는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지지하게 만들어서
힘들어지더라도 미국 사람만큼은 계속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온다 해도 미국의 경제는 크게 망가지지 않고 버티게 해줄 겁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다만 그걸 핑계로 계속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입장으로서는. 뭐 그렇게 금리를 팍팍 막 내려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일시적으로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나 그런 게 크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고금리는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지금의 5% 이상에서 계속 4%, 5%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계속 달러 강세를 이어나가게 만들겠죠. 요 며칠 새 시장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무섭다 하면서 그 와중에 중국이 뭐 여러 군데서 위안화를 쓰고 달러 패권이 도전되고 하니까 달러는 이제 약세에 빠질 것 같다들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달러가 엄청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달러의 힘도 쉽게 빠지지 않고 지금 아무리 뭐 그 며칠 전보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내려왔다고 다들 뭐 달러 약세다 뭐 세상이 바뀐 것처럼들 호들갑 떠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달러 지수는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앞으로 고물가 시대에 신냉전과 디커플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악화되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미국과 달리 더 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자원과 식량에서 자급하지 못하고 수출 비중이 아주 큰 나라들은 제일 힘들어지겠죠. 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런 디커플링 때문에 세계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미국과 달리 실업률까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 예상해 보면 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못하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경제는 더 위축되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경제가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어떤 수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나 시장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기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나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죠. 여러 번 제가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는 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 빼고 신흥국들은 작년보다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많은 국제 기구들이 금년에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유독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더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치를 더 하향 조정하고 있죠, 지금. 그 이유는 괜히 우리나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런 앞으로의 디커플링 시대에서 점점 더 기업들 실적은 악화되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별다른 자원이나 식량 자급도 못하면서 수출 비중은 역대로 큰데 특히 그것이 미국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당할 중국과 교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들 그런 거에 다 해당되는 나라가 어디냐 찾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세력 진영의 어떤 디커플링 신냉전 체제는요 점점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언론이나 이런 통제 어떤 옛날 메카시즘처럼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미 유럽의 아일랜드나 예전 영국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는 중국에 돈 많은 애들은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을 돈으로 사서 그 안에서 많은 투자도 하고 이민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골든 비자를 지금 순차적으로 유럽에서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동산도 못 사고 투자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 이게 이념 논쟁과 갈등, 그 진영 논리의 갈등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는 아예
비자 발급도 안 나와서 해외여행도 못 간다고 했었죠. 점점 이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디커플링이 심해지려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대 진영에 대한 자금과 투자의 흐름이 그러지 않아도 저 나라에 투자했다가 중국에 투자했다가 뭔 문제가 있겠다 하고 투자가 점점 망설여지고 있는데 각국의 재무부, 상무부, 정부에서 저 나라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런 적성국이 군사기술 개방이나 뭐 어떤 인권 침해 등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투자도 하지 말고 거기서 뭐 주식 부동산 뭐 시장에 뭐 어떤 참가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제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로 인한 적성국에 대한 자금과 투자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경제 여건, 전 지구적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더 이상 예전 세계화 시대처럼 값싸고 풍족한 재화를 영위하기가 힘든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첨단 기술과 산업의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 아래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던 나라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전쟁, 사실은 화폐전쟁이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신냉전 때문에 지정학적 갈등,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남해, 동해, 서해에서 지금 뭐가 빵빵 터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경제전쟁 뿐인 것 같지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냉전 시대가 오면서 지정학적 갈등까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기후 재앙까지 가중이 되었죠. 앞으로 향후 10년은 이렇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후 재앙 때문에 식량이나 자원의 최소 자급이 안 되는 나라는 정말로 앞으로 10년은 그야말로 알몸으로 태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어디선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음악, 노래는 아니고 이제 음악인데 요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지금 비도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굉장히 좀 을씨년스러운데 따뜻하게 창밖을 보면서 밤에 차 한잔 하시거나 혹은 이 날씨에도 나가서 좀 이렇게 걷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보시면 어떨까 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